자, 오늘은 성한당 중학교 음악 1권 볼게요. 자, 이 책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를 여기 실제 교과서에 있는 페이지로 갈게요. 그래서 10페이지로 오시면 동무생각이라는 악곡이 또 나오죠. 아래쪽에 8분의 9박자로 바뀌는 이 부분의 지휘가 중요하겠네요.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지휘가 나와 있죠. 다음 16페이지에 오시면 여기 쿠플레 지금 창송인데, 그리고 아래에 이 르프랭이라는 단어가 있죠. 르프랭은 뭐 리프레인이라는 발음으로 약간 영어식 발음이죠. 할 수도 있고, 여튼 이 부분은 악곡에서의 후렴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쿠플레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죠. 줄거리를 가지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르프랭은 후렴구이다. 처음 나온 단어니까 한번 챙겨두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17페이지 옆에 이렇게 종지가 나오고 있죠. 1도에서 5도 반마침하는 것부터 4도에서 1도로 끝나는 아멘 종지라는 별칭을 가진 거죠. 다음 20페이지에 이 곡도 챙겨두시고, 다음에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런 또 용어 정리가 있죠. 칸조네, 이탈리아 대중가요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다음 22페이지에 슈베르트 들장미가 나오고 있죠. 아래쪽으로 예술 가곡 정말 많이 봤었죠. 그래서 시에 피아노 반주가 들어가는 성악곡이다. 다음 23페이지로 오시면 슈베르트 마왕이 또 나오고 있죠. 아래에 괴테도 인물이 소개되고 있네요. 다음 24페이지에 멘델스존이죠. 하이네의 시 노래의 날개 위에, 정말 노래 멜로디도 좋고 유명한 악곡이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용어가 있죠. 안단테, 뭐 이거는 느리게니까. 그 다음에 여기 트란쿠일로라고 저 있는데 차분하게 조용하게 연주를 하라 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꾸미음이 두 개가 나와 있죠. 앞꾸미음, 이거는 뭐 흔히 우리가 많이 쓰는 형태이고, 그 다음에 뒷꾸미음도 나오고 있죠. 이게 지금 겹자만 빼면 뒷꾸미음, 즉 하나의 음으로 꾸며줄 수 있는 음이고, 두 개의 음이다 이러면 겹꾸미음이 되겠죠. 여튼 지금 뒤로 붙는 꾸미음 표시 이렇게도 쓰지만 앞꾸미음처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죠. 음이 지금은 두 개니까 뭐 이렇게 되겠네요. 여튼 이런 식으로 멜로디가 뒤로 붙는다라는 거, 꾸미음이. 다음 27페이지로 오시면 또 성부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여성, 여기 빨간색 보시면은 중간에 메조 소프라노가 보이고, 남자는 이렇게 바리톤이 또 있죠. 그리고 만약에 혼성이 될 경우에는 보통 얘 두 개가 빠지고 베이스, 테너, 엘토, 소프라노 이런 식으로 가게 되죠. 다음 32페이지로 오시면 우리나라 민요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여러 번 정말 많이 나왔죠. 그래서 똑같이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여기 수신가토리에 반수신가토리도 있고, 경토리는 지금 1이 나네요. 그래서 제2 경토리도 있죠. 그리고 반수신가토리와 그 음의 배열이 동일하다. 다음 페이지에 토리와 식임새에 대한 개념 정리가 있고, 아래쪽으로는 향토민요와 토속민요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교하는 거는 너무너무 중요하죠. 향토민요는 일반인들이 부른다. 그리고 통속민요는 전문가가 부른다. 그리고 아래에 지금 노동요가 나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배 그림들을 주면서 뱃노래를 유추하게 할 수도 있고, 지금 이게 막 털고 있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옹야, 보르타작 소리, 또는 이렇게 배틀을 짜는 모양을 보여주면서 이런 곡 제목을 또 유추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34페이지로 오시면 쾌지나 칭칭이 나오고 있네요. 그런데 중중모리에서 자진모리로 이렇게 빨라지게 되는 악보를 제시하고 있죠. 그리고 매기고 받는 소리도 여기 위치를 조금 확인할게요. 아래에도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연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다음 페이지에 메나리토리, 이렇게 하인가라까지 나오고 있고,
장단형이 이렇게 나오네요. 강세 확인하시고 위치, 그리고 한배라는 것에 대한 뜻 풀이를 단어 풀이를 하고 있어요. 화살이 날아가는 거리와 시간. 맨 아래에 긴 자진 형식 악곡 제목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음 36페이지에 강원도 아리랑, 그래서 엄모리 장단인 게 특징이죠. 메나리 토리를 사용을 한다. 엄모리 장단 위에 나와 있네요. 덩, 떡, 쿵, 쿵, 떡, 쿵. 여기가 강세죠. 이것도 매기는 소리와 받는 소리가 가사가 어떻게 되는지, 멜로디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매기는 소리는 굉장히 위로 이렇게 멜로디를 치고 있죠. 받는 소리에 비해서. 다음 페이지에 자진 타령 장단의 신고산 타령이라는 악곡이 처음 나왔네요. 함경도 메나리 토리고 매기는 소리가 또 이렇게 높게 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받는 소리. 받는 소리에 이러한 음절이 있죠.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 이제 어랑타령이라고도 불린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함경도 민요 자진몰이 장단의 돈돌라리가 나오네요. 이것도 느낌이 좀 이렇게 경쾌하고 빠르죠. 그래서 이 곡도 한번 불러보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이런 내용이 중요하죠. 이 곡은 북청 사자놀이 할 때 부르던 노래이다. 무형문화재로도 지정이 되어 있네요. 다음 38페이지에 보시면 태평가라는 민요예요. 민요가 나오는데 경토리이고 국거리 장단인데 아래 설명을 보시면 창부타령 제1경토리를 이 창부타령 쪽이라고 할 만큼 경기도 민요에서 대표되는 악곡인데 이 악곡의 변주에 노랫말을 붙인 신민요이다. 그래서 대표되는 멜로디가 여기죠. 따라단. 그래서 이 곡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경토리 또 나오고 있고 말붙임새와 완자거리를 설명을 하고 있네요. 삼박 구조에서 중간에 이소박으로 바뀌는 경우, 그래서 여기 벌나아비는 까지가 바로 완자거리 붙임새가 되겠죠. 다음 22페이지에 경기 자진아리랑이 나오는데 얘는 지금 경토리예요. 그런데 이 멜로디가 그 강원도 정선아리랑이랑 거의 뭐 유사해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죠. 강원도 정선아리랑을 바탕으로 경토리에 맞게 지어 불렀다. 그래서 장선아리랑은 조금 느리고 그런 기교스러운 느낌이 있다면 여기 경토리의 자진아리랑은 굉장히 밝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헐버트라는 미국 선교사가 나오는데 이 인물이 아리랑을 서양악볼의 오선보에 기록한 사람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이렇게 유네스코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정선아리랑도 나오네요. 그리고 경기 자진아리랑의 어떤 역사적 배경, 경복궁 재건하기 위해서 뭐 나무 사용되었는데 블라블라 하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42페이지에 보시면 또 경복궁 타령이 나오죠. 그래서 경복궁과 관련된 음악이네요. 자진 타령 장단이다.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에 이걸 빼면 매기는 소리부터 바로 이렇게 완자거리의 말붙임새가 나오고 있죠. 다음 43페이지에 등타령이라는 경토리의 악곡이 나오네요. 경기 충청이 저기 토리에 해당되죠. 그래서 충모리 장단으로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향토민요의 하나이다. 그리고 이제 12율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지금은 황에서 보시면 여기 은까지 나왔죠. 그런데 이 위로 또 더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이 붙어서 청황, 청대, 청태, 청협까지, 청 붙은 협까지. 그래서 이거를 12율, 4, 청성, 4개의 청성을 더 붙여서 12율, 4청성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래쪽으로 이렇게 배와 합에 붙이는 방법이 나와 있고 오른쪽으로 청 붙이고 중청 붙이는 방법이 나와 있죠. 다음 46페이지에 우쿨렐레 또 나오네요. 뭐 이제는 너무너무 익숙하시죠. 그래서 솔, 도, 미, 라가 나오고 있네요. 위치 확인하시고 지금 하이 G죠. 그리고 아래 이 칼리소 리듬,
이거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리듬을 확인을 해 둘게요. 여기 붙임줄이 특징이죠. 다음 48페이지에 리코더가 나오네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보시면 이제 음역대가 또 나오고 있는데, 무엇보다 소프라노, 엘토 리코더의 그 차이를, 음역대의 차이를 아시면 되겠죠. 지금 F부터 나와 있으니까 얘는 엘토 리코더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소프라노 리코더가 있다면 여기가 너무 크네요. C가 최저 음이 되겠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또 주법이 나오고 있죠. 논 레가토, 레가토, 스타카토, 여기에 포르타토까지 넣으면 되겠네요. 다음 55페이지에 보시면 브리트니 음악이 또 나오죠.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 그래서 보시면 이제 관현악 그리고 타악기까지 이렇게 소개하는 악곡이고, 퍼셀의 주제 선율을 사용한다. 아래쪽으로 또 이런 용어가 있네요. 알레그로, 빠르게, 마에스토소, 장엄하게, 그리고 라르가멘테, 얘는 느리고 폭넓게 연주하라 라는 의미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알레그로 몰토가 있네요. 몰토는 뭐 매우, 몹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매우 빠르게 쳐라, 그런 뜻이 되겠죠. 다음 56페이지에 보시면 국악기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설명과 함께. 그래서 이 페이지는 조금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래에 나오는 이 텍스트들을 조금 읽어보시면 좋겠죠. 다음 58페이지에 단소가 나오네요. 그래서 음역대 반드시, 운지도 마찬가지지만 음역대도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평치, 역치, 현에서는 경환법, 여간법, 그리고 오른쪽으로 나와 있는 이 정간 읽는 방법도 이 분할 박이랑 확인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60페이지에 가야금이 나오네요. 지금 보고 계시는 가야금은 부들이 나오는 걸 보니 산조 가야금이죠. 정악 가야금이나 풍류 가야금 같은 경우에는 양이두가 있죠. 그리고 여기 음역 확인하시고, 시름은 완전 5도 아랫소리가 나죠. 그래서 여기가 레니까 솔이 되겠네요. 다음에 연주법이 또 나오죠. 그래서 숫자는 뜯는 거고, 예를 들어서 2다 그러면은 검지로 뜯어라. 다음에 동그라미 이거나 이런 게 나오면 튕기는 거다. 그리고 음을 떨어주는 농현 표시도 보이죠. 꺾는 음은 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꺾여져 내려오기 때문에 지금 줄이 휜 거 보이시죠? 눌러 있는 상태에서 튕기든 뜯든 연주를 하고, 얘를 다시 손을 위로 올리면서 현을 제자리 위치로 돌려놓는 그런 방식으로 본음을 내게 되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가야금 종류가 또 나오고 있는데, 뭐 계량은 뭐 굳이 볼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렇게, 그리고 여기 뜯고 튕기고 이 부분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는 연 튕김은 안 나왔네요. 그래서 연 튕김은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가 2개 이런 식으로 되죠. 다음 62페이지에 장구가 나오네요. 허리가 가늘다 라는 의미로 세요고, 그리고 한자로는 장고라고 한다라고도 나오죠. 다음에 장구 구조에서 북편, 채편, 그리고 복판, 변죽,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확인하시고, 궁굴채 보통 왼손으로 치죠. 다음에 열채 오른손으로 채편을 치게 되죠. 아래쪽으로 그림이 나오네요. 그리고 부호도 여기 또 나오니까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장단형 강세 위치까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한강수 타령 국거리 장단, 여기도 완자거리가 나오죠. 이렇게 여기까지가 해당되겠네요. 다음 64페이지에 사물놀이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4개 악기 확인을 하시고, 아래쪽으로 또 별달거리가 나오죠. 영남가락 중 한 장단이다. 영남가락이다. 위에 설명에 이제 풍물놀이 가락을 무대예술로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풍물놀이는 서서 연주를 하게 되고, 사물놀이는 앉아서 연주를 하게 되죠. 다음 70페이지로 와볼게요. 여기 중국은 얼후라는 악기가 있고, 일본은 샤미센,
그리고 우리나라의 또 유사한 악기로는 해금이 있죠. 여기에 인도 악기 시타르까지 오늘은 볼게요. 이렇게. 그래서 오른쪽 71페이지에 나와 있는 악곡 우선 챙겨 두시고요. 특히 여기 벚꽃이라는 이름, 사쿠라죠. 그래서 나비 부인의 푸치니 오페라 나비 부인에 삽입되었다. 다음 72페이지에 또 이 악보들 챙겨 두시는데 이거 기출이었던 것 같아요. 오른쪽에 또 마찬가지 유명한 악보니까 챙겨 두도록 할게요. 다음 74페이지에 모리화 나오죠. 푸치니 오페라 투란도트에 삽입된 악곡이다. 그래서 아래에 또 이런 악기들을 비교하고 있네요. 우리나라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해금, 그 다음에 중국의 당비파, 두 개가 딱 비교할 수 있게 나오네요. 그래서 당비파는 이렇게 휘어져 있죠. 그래서 곡경비파라는 단어를 쓰고, 우리나라는 향비파죠. 곱게 뻗어 있다. 그래서 직경비파라는 단어를 쓰죠. 다음 오른쪽 75페이지에 악보도 유명하죠. 잠보. 다음 77페이지에 지금 뮤지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기 이런 말이 있죠. 19세기 말 영국의 뮤지컬 코미디로 시작해서 미국에서 대중 공연 예술이 되었다. 그리고 78페이지로 오시면 서곡부터 시작해서 아리아, 프로덕션 넘버 이런 이제 용어들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리아도 마찬가지 이렇게 배우들의 독창이나 이중창을 가리킨다. 자, 그리고 85페이지로 오시면 지금 국악곡 분류를 이렇게 해 두었는데 아주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악과 민속악도 비교할 때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정악은 여기 옷차림 보시면 딱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의식 음악까지, 여기 기악에서 산조 신화위 이런 것들은 특히 신화위, 무악과 연관이 또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분리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판소리는 가야금 병창과 또 관련이 있고 단가랑 당연히 관련이 있죠. 그리고 민요와 잡가가 또 관련이 있는데 이거 우리 향토민요 그리고 통속민요를 할 때 관련이 또 있었죠. 향토민요는 토속민요라고도 하죠. 또는 우리나라 3대 성악곡으로 분류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범패와 판소리 그리고 가곡을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성악곡의 경우에는 음량이 비교적 작은 악기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간단한 장구 반주, 무릎 반주 이런 식으로 간단한 악기를 사용을 하게 되죠. 특히 시조 같은 경우에. 다음 86페이지에 창작 국악곡 난감한 애가 또 나오네요. 자, 이런 기호들 또 확인하시고요. 다음 89페이지에 임재의 시에 기반한 김기수님의 작곡 북천이 말다컨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아래에 이런 새로운 내용이 또 있네요. 해동가요, 청구영원 등에 전해지고 있다. 가곡지부로 일반적으로 유명하죠. 가곡 원류를 포함해서 세 개를 이제 가곡지부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하죠. 다음 94페이지로 오시면 여기 만화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서 여기에서도 조금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이제 큰 흐름들이 보이니까요. 먼저 종교 의식과 행사에 리라, 하프, 트럼펫 등의 악기가 사용되었다. 그리고 듣는 음악에 따라 사람의 마음이 달라진다. 그래서 플라톤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에토스론을 꺼낼 수가 있겠네요. 다음에 오른쪽으로 피타고라스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고 진동비라는 것 정수비로 올라가죠. 그래서 1대, 2대, 3대, 4대 이런 식으로 해서 1대 2는 옥타브 관계, 2대 3은 완전 5도 관계, 3대 4는 완전 4도 관계 이런 식으로 피타고라스 음계를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여기 키타라라는 악기 일반적으로 교회, 성당 이런 곳에서 그 성가대 뒤에 보면 옷 문양에 이런 게 많죠. 아폴론과 관련된 악기 그리고 아울로스도 보이죠. 이렇게
두 개의 관으로 되어 있는 쌍관악기 디오니소스와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때도 이제 연극이라는 공연 예술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의 오페라나 뮤지컬과 같은 음악극의 시작이었다. 다음 오른쪽으로 세이킬로스 비문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거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악보, 완성되어 있는 가장 오래된 악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고대 음악들, 고대 시기를 보면 인간의 그 초점이 좀 맞추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음 중세 음악으로 넘어가 볼게요. 중세 음악은 먼저 큰 틀을 이야기하고 들어가 볼게요. 중세 음악은 종교 음악이 아주 중요해지면서 신 중심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 단선율 성가 이야기하면서 그레고리안 챈트, 그레고리오 성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아래쪽으로 보시면 악기 소리가 뭐 블라블라 해서 현혹한 데서 악기 금지했다. 즉 가사가 없는 음악은 가사가 없으면 사용하지 마라 라고 했던 거죠. 당연히 그 가사는 신을 경배하는, 찬양하는 가사였겠죠. 다음 오른쪽으로 이제 프랑스 음유시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음악 얘기를 하고 있죠. 트루베르와 트루바도르라는 음악 집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루바도르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 남부, 트루베르는 북부죠. 다음 아래쪽으로 기도다레초 나오네요. 그래서 우투 레미파 솔라, 지금 이게 성요한 창가라는 악보를 간단하게 제시하고 있는 거고, 계명창법 11세기 반드시 암기가 되어야 할 부분이죠. 그리고 중세시대에서의 뭐랄까요, 하이라이트 부분이 14세기 신음악, 음악이 여기 아르스가 예술을 말하는 거고, 노바라는 게 영어로 치자면 뉴에 해당되죠. 그래서 위에 이제 구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르스 안티쿠아라는, 우리 앤틱 표현할 때 그 단어이죠. 안티쿠아라고 하죠. 하여튼 이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프랑코 3분법, 너무너무 중요하고 기출이죠. 얘도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은 이런 모양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걸 통해서 뭘 알 수는 없고, 이런 단어 용어 정도, 인물명 정도. 프랑코는 사람 인물명이죠. 비트리도 마찬가지. 사실 기출에서는 뭐 이거에 관한 설명을 아예 다 줬었죠. 그래서 저는 그 기출을 보면서 왜 이런 문제를 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아이러니했던 것 같아요. 거의 그 지문만 읽을 줄 알면 풀 수 있는 수준의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아래 보시면 이렇게 기법법의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데, 11세기는 여기 넣으면 되겠네요. 그런데 뭐 엄청나게 중요한 텍스트가 보이지는 않아서 그냥 이렇게 좀 복잡하고 현대화되었다 정도로만 보고 지나갈게요. 중요한 것은 기도다레초의 악보인데, 이 얘기는 해야겠네요. 기도다레초 11세기 이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줄이죠. 그래서 여기 없는 단어이긴 하지만 사선보라는 단어를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96페이지에 르네상스가 나오는데, 이때는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요. 저는 그 역사를 보면서 뭐 국악사든 서양사든 보면서 늘 이러더라고요. 뭐 A 시기가 있고 B 시기가 있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B 시기에는 A 시기에 있었던 것에 대한 반향이 또 일어나고, 그래서 결국 C 시기로 와서는 A 시대에 있었던 것이 다시 반복이 돼요. 그러고 나면 다시 B 시기에 관한 반향이 이렇게 일어나고, B 시기에 있던 것이 이렇게 또 반영이 되고, 그래서 지금 서음사도 보시면은 고대 때는 인간이었던 게 중세 때 신으로, 다시 르네상스 때 인간으로, 물론 뒤로는 이제 쭉쭉 인간으로 가긴 하지만 여튼 이런 식의 어떤 구조가 좀 눈에 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여기에 인간 중심 사상을 회복하자는 운동이 있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미술에서도 이제 미술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는 음악의 그 사조가 명칭이 미술에서 거의 가져오죠. 그렇기 때문에 미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격체로 바라보고 종교화보다는
인물화, 풍경화를 그리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르네상스 시대를 또 이제 문예부흥의 시대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다음에 여기 있는 이렇게 네 칸은 지금 이제 음악, 다성음악 그리고 화성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특히 르네상스 하면 다성음악이 유명하죠. 그래서 성부를 나누어서 이렇게 부르는 특히 아카펠라, 여기에 작곡한 기법으로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모방 대비법이죠. 다음 아래쪽으로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구교와 신교가 분리되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어떤 사실이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이때의 음악이죠. 이제 루터 같은 경우에는 코랄이라는 이 장르를 빼놓을 수가 없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지금 이탈리아 보면서 이렇게 마드리갈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는 지금 르네상스니까 16세기 마드리갈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마드리갈이 나올 때 구분을 16세기는 통절 형식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중세시대 때 마드리갈도 나오죠. 이탈리아 트레첸토라는 그 세속음악 묶음에서 마드리갈, 카치아, 발라타. 그래서 이때 있는 이 마드리갈, 이거는 14세기 마드리갈이죠. 이때는 유절 형식이었다. 다음에 오른쪽으로 이제 르네상스 시대 하면 인쇄술을 또 빠뜨릴 수가 없죠. 그래서 구텐베르크 나오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하게 되고, 그만큼 그 인쇄물이 이제 대중화가 되면서 일반적인 사람들에게도 이 음악이 굉장히 보급이 활성화가 되게 되죠. 다음 오른쪽으로 97페이지에 보시면 세이킬로스의 노래라고 해서 조금 자세히 나오고 있죠.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보다 여기 지금 비석에 있는 내용, 이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여기 있는 이 부분들, 맨 위에 있는 게 길이를 뜻하고, 이게 뭔가 길이를 표현하는 것 같죠. 그리고 높이, 음을 표현할 때 우리가 지금도 보면은 뭐 A, 뭐 C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단 음절로. 그래서 여기도 그런 식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면은 암기가 좀 쉬울 것 같고, 아래쪽은 뭔가 문자 같죠. 그래서 가사를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리듬과 선율이 다 나오고 있죠. 여기 당연히 단성부이기 때문에 화음은 안 보이죠. 다음 아래쪽으로 팔레스트리나 악곡이 나오네요. 기출이죠. 로마 악파의 인물로 여기 대비법과 화성법을 절묘하게 조화시켜서 가사 전달이 분명하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다성부임에도 불구하고 가사 전달이 분명하다라는 게 특징이죠. 다음 98페이지에 바로크 음악인데, 이때는 귀족, 궁정이 중요해지는 시기이죠. 중요해진다는 것은 여기에 맞추어서 음악을 만들었다. 대표적으로 바흐가 있죠.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데 이제 몬테베르디라는 작곡가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몬테베르디는 신양식을 추구하였고, 신양식이라는 것은 제2작법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이 제2작법이라는 것은 가사가 음악보다 우선이다. 그래서 가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불협화음도 괜찮다. 그리고 반음계도 허용을 하게 되고요. 이를 아르투지라는 사람이 비판을 하게 되죠. 이렇게.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음악이 가사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제1작법이라고 하죠. 다음 오른쪽으로 모노디라는 지금 장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신음악은 누오베 뮤지케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누오베 뮤지케. 그러니까 신음악, 뮤지케가 이제 음악을 뜻하고, 누오베도 영어로 듣자면 뉴죠. 이게 나중에 오페라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노디가 뭐냐라고 하자면 하나의 선율에 간단한 반주가 붙는다. 즉 화성음악의 본격적인 시작이다라고 볼 수 있죠. 이의 대표적인 인물이 카치니라는 인물이죠. 여기 이름은 안 나왔지만 아마 추측이 되네요. 그리고 다음 여기에 모노디의 등장과 함께 블라블라 가면서 그리스 연극을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으로 오페라가
탄생하게 되었다. 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모임 명칭이 카메라타이죠. 카메라타는 그 시대의 유명한 과학자라든지 시인이라든지 음악가라든지 뭐 미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모임을 뜻하죠. 그래서 카메라타로부터 모노디 그리고 오페라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카메라타라는 모임으로부터 이제 오페라가 나오게 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스트라디바리라는 인물이 나오죠. 명기를 만들겠어라고 하면서 뭔가를 잡고 있는데 바로 바이올린이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지금 오페라 같은 경우에 이탈리아를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 피렌체 그리고 로마, 베네치아, 나폴리 지금 찍은 위치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여튼 대략 이런 식으로 분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순서로 오페라가 일반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뭐 카스트라토라든지 아리아라는 용어, 레치타티브도 마찬가지, 그리고 다카포 아리아 이런 것들이 여기 이때 시대 이 지역에서 나오게 되죠. 그에 반해 이제 바로크 시대 뭐 바흐, 핸델 이런 인물들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 푸가, 칸타타가 발달을 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딸리마음에서 으뜸마음으로 진행하려는 화성 진행 구조, 장단조 체계 확립, 이거는 라모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프랑스죠. 그래서 장필립 라모라는 인물이 1722년에 화성론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이러한 어떤 화성적인 이론을 꺼내놓게 정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바로크 시대를 또 다른 말로 뭐 조성음악의 시대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오른쪽으로 평균율이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평균율은 이 12개의 음을 반응 거리를 모두 균등하게 하는 그 이전 시대에 순정율이 있었고, 순정율은 그거죠. 뭐 1458이라는 이 완전 음정에 기반한 간격을 만든 것, 그리고 그 전 시대가 피타고라스 음률이라고도 볼 수 있죠. 피타고라스라고 하면 아무래도 오독공과 연관이 있죠. 다음 합주협주곡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죠. 그래서 바로크 음악의 대표적인 양식이 되었다. 지금 비발디에 가깝죠. 물론 비발디 말고도 당연히 많긴 하지만 최초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한마디로 바로크 시대는 기악, 성악, 뭐 화성, 다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을 한 시기이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비발디 음악, 합주협주곡 4개가 나오고 있죠. 합주협주곡은 독주와 합주가 이런 식으로 반복되는, 지금 주제라고 했는데 여기가 지금 합주가 되죠. 다음 맨 아래쪽으로 리토르넬로 형식, 아주 중요하죠. 이 위에 있는 악곡이 대표이기도 하고, 그래서 보시면 3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빠르고 느리고 빠른 3악장인데 그 중에서 1, 3악장에 적용되는 특징적인 형식이다. 그래서 위에서 보셨다시피 합주로 연주하는 리토르넬로 후렴구가 반복되는 사이에 독주로 연주하는 새로운 에피소드가 들어간다. 독주가 에피소드가 되는 거죠. 다음 장에 바흐의 4단조 푸가가 또 나오네요. 그래서 주제 응답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지금 뭐 푸가 같은 경우에는 뭐 임용에서 우선은 조금 안 나오고 있는 추세여서 우선은 지나갈게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모음곡, 조곡이라는 것이 나오고, 보시면 바로크 시대의 모음곡은 알르망드, 쿠랑트, 사라방드, 지그라는 4개의 춤곡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춤 모음곡이라고 하는데 여기 알르망드 또는 알망드라고도 하고요. 알르망드 전에 프렐류드가 들어갈 수도 있죠. 그리고 이 사라방드 지그 사이에 뭐 미뉴엣, 가보트, 브레라는 악곡이 또 들어갈 수도 있죠. 다음 페이지에 이제 핸델이 또 나오죠. 그래서 오라토리아 메시아 중 할렐루야가 나오고 있죠. 기출이죠. 여기에 오페라 리날도도 기출이죠. 다음 페이지에 고전음악이 나오는데 고전음악은 아무래도 여기 자연과학이 철학이 발달하면서 계몽주의라는 표현을 쓰죠. 18세기 계몽주의. 그래서 바로크 시대 귀족 궁정이 중요했던 게 이때는 보다 개인으로
집중이 되고 이제 그 다음 시대, 낭만 시대로 가면서 더더욱 개인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오죠. 여튼 지금 미국의 독립과 프랑스 혁명으로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사실 뭐 조금 그 정형화되고 형식적이었던 것이 고전 시대로 오면서 많이 좀 무너진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귀족을 풍자하고 뭐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게 되죠. 오페라에서요. 그래서 바로크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또 되게 고딕 양식 이러면서 되게 화려하잖아요. 바로크 시대는 화려한 데 비해서 고전 시대에는 굉장히 간결해지죠. 이에 글룩이라는 인물이 또 오페라 개혁을 이루었는데 굉장히 간결한 것이 특징이었다. 그래서 아리아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기교가 많았었는데 그런 기교를 좀 줄이고 아리아와 레치타티보의 어떤 그 구분을 조금 불분명하게 하는, 이에 대표적인 그 오페라가 알체스테라는 거죠. 알체스테 서문에 나오는 내용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보시면 바로크 시대의 과도한 표현에 반작용이 이렇게 일어나죠. 그래서 절제와 균형을 표현하려 했다. 형식, 뭐 조화 이런 것들. 그래서 고전 음악 시기를 또 다른 말로 이제 절대 음악 시기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죠. 그게 바로 가사 없이 악기 소리만으로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 절대 음악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소나타 형식이라는 것이 이때 굉장히 자리를 잡게 되죠. 바로크 시대 때도 당연히 소나타라는 게 있었는데 바로크 시대 때 말하는 소나타라는 것은 다악장의 기악곡을 단순하게 의미했다. 물론 그 시대 때 뭐 실내 소나타다, 뭐 교회 소나타라는 구분도 있었고 어떤 악기의 어떤 편성에 따라 트리오 소나타다 아니면은 독주 소나타다, 솔로 소나타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거기 실내 소나타에 춤 모음곡인 아까 보셨던 알르망트, 쿠랑트, 사라망트, 지그가 나왔었고 교회 소나타가 말하자면은 뭐 다악장의 기악곡이라고도 볼 수 있죠. 여튼 이 바로크 시대 때 말하는 이것과 조금 뭐랄까요? 이것보다 조금 더 현대식으로 정형화된 그 시기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제10부, 발전부, 재현부가 나오죠. 제10부는 주제를 당연히 꺼내는 부분인데 발전부는 그 주제를 굉장히 화려하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제10부에서 출발을 해서 여행을 떠난다. 그래서 다시 재현부로 돌아온다. 보통 제10부가 A라면 재현부는 A 다시가 되죠. 그리고 당연히 발전부는 B가 되고, 그리고 교향곡과 독주협주곡, 실내악곡의 틀도 완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악곡의 형식들이 이때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지금 보시면 F와 P가 점점 커지고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이전 시대에는 계층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계층적 강약, 계층적 강세. 그런데 지금 점점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점진적이라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죠. 계층적이라는 것은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강세가 갑자기 이렇게 보시면 툭 올라가죠. 이렇게. 그런데 반하여 점진적이라는 것은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바로크 시대 때는 사실 뭐 이 챈발로 하프시코드라고도 하는 이 악기들이 타이원 악기, 이원 발현 악기지만 클라비코드 같은 타이원 악기까지 이런 악기들이 성행을 했지만 이제 고전주의 시대로 오면서는 아무래도 피아노가 발달을 하게 되죠. 이게 이제 낭만주의 시대로 오면서 점점 더더 발달을 하게 되고 음악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이 하이든이라는 인물도 나오고 교향곡의 4악장 구조를 만들었다. 그래서 보통 1악장은 뭐 소나타, 2악장은 느린 곡, 3악장은 미뉴엣, 뭐 복합 3부분 형식, 4악장이 소나타, 론도 소나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이제 하이든 론도 형식이 나오고 있네요. 여기에 베토벤 비창 3악장도
론도 형식에 해당되죠. 그리고 아래쪽으로 현악사중주 황제 2악장이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현재 독일 국가로 쓰이고 있고, 아래쪽으로 포코 조금씩 아다지오 느리게 칸타빌레 노래하듯이, 그리고 아래 돌체 부드럽게, 오른쪽으로 현악 사중주 구성이 나오고 있죠. 다음 장에는 모차르트 변주곡이 나오네요.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제 베토벤이죠. 교향곡 5번 보시면 알레그로 빠른데 콘 무엇을 가지고 브리오 생기 있게, 그리고 아래쪽으로 또 돌체가 나오네요.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마지막에 아우트로 같은 느낌의 코다가 붙는다. 그 오른쪽으로 절대음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출에서 이제 절대음악이 나올 때 단골적으로 나온 단어가 순수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음악 자체라는 표현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피아노 소나타 8번 비창 2악장이 나오고 있네요. 느린 곡이죠. 그래서 아래쪽으로 아다지오 칸타빌레, 오늘 새벽에 이거 들으면서 왔는데 아주 그냥 분위기가 좋죠.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심신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싶을 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108페이지로 오시면 이제 국악사네요. 그래서 기원전부터 시작하는 이 상고시대 음악을 이야기를 하면서는 아래쪽으로 제천의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여기 제천의식 이름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사와 연관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여튼 그래도 이름을 조금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이때 이제 국음악과 풍물놀이가 나왔다. 그래서 울산의 지금 암각화가 나왔는데 너무 단순하게 나와서 이거보다 훨씬 더 조금 정교한 그림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른쪽으로 가시면 삼국과 가야 음악을 이야기하고 있죠. 가야가 이제 이쪽으로 신라로 들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분류를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음악에서는 사실 가야하면 가실왕, 가야금 이렇게 연결을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고구려를 먼저 보시면 안악삼호분 벽화에 연주하는 사람이 나와 있죠. 지금 이 그림은 후실도, 전실도가 있고 해랑이 있고, 해랑은 복도죠. 그리고 후실도가 있는데, 이 후실도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기가 지금 여기를 검은고로 추정을 하고, 얘는 완함,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림이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뭔가를 손으로 잡고 불고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종적, 우리 종대 횡대할 때 그 종자고, 그래서 종적, 대칭되는 말로는 횡적이 되겠죠. 여튼 그리고 여기 지금 이건 사람인데, 냈다 사람이죠. 사람인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코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양인들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할 때 나타내는 그림의 한 특징이다. 그래서 서역의 어떤 그 교류를 의미하고 있다. 이런 역사 자료로 해석을 하고 있죠. 다음에 상북 사기에 고구려의 대표 악기 검은고가 소개되어 있다. 그래서 여튼 다른 것보다 고구려 하면 검은고, 그리고 왕산악이란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아래쪽으로 나오네요. 왕산악이란 인물. 그래서 검은 학이 나라 춤을 췄다 어쩌고 현악금이라는 또 단어를 빼둘 수가 없죠. 다음 오른쪽으로 이제 이렇게 또 악기 연주하고 춤도 추고 난리가 났죠. 거의 동작이 거의 싸이 서역과의 활발한 교류를 알 수 있다. 다음 백제로 와서, 백제는 미마지, 기양무. 지금 이 사람이 기양무는 가면무로 우리 그 양주 별산대놀이, 양주 산대놀이의 기원이 되기도 하죠. 그리고 백제 노래 정읍사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수제천이라는 악곡도 꺼내놓고 있네요. 영향을 줬다. 지금 중요한 것은 백제 노래 정읍사가 수제천이라는 곡으로 기악곡화되었다라고 연관을 우선 지어두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고구려의 무용총 벽화나 안악 3호분이 있다면 백제에는 금동대양로를 빼놓을 수가 없죠. 제가 봤을 때는 화질이 지금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들고 왔는데 여긴 줄도 보이죠. 현도. 이런 식의 악기들이 이제 있다.
백제적, 뭐 백제고, 요 고니까 북이죠. 치는 거, 타악기. 그리고 여기 이제 백제금이라고 요렇게 연주를 지금 하고 있죠. 백제금. 그다음에 소라고 해서 이제 입으로 부는 악기죠. 여기에 입을 갖다 대고 불면은 관의 길이에 따라서 이제 높이가 달라지는 그러한 악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가야의 가시랑이 가야금을 만들었다. 그리고 우륵이란 인물, 발달시킨 인물이죠. 그래서 이제 우륵이라는 인물과 연계해서는 뭐 법지, 계고, 만덕이란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죠. 법지 같은 경우에는 노래, 계고는 가야금, 만덕에게는 춤을 가르쳤다. 그리고 신라 하면 이제 향가죠. 고려 같은 경우에는 고려 가요라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향가 명칭도 이거는 뭐 약간 장난스럽게 나왔지만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받을게요. 다음 통일신라로 오게 되는데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사면삼죽이 빠질 수가 없죠. 이렇게 거기에 향비파가 있다. 그리고 신라 하면 아무래도 불교니까 번패를 전파하였다. 통일신라 때 음악교육기관 음성서,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이제 발해가 나올 텐데 발해에서는 태상시가 나오죠. 여기에 있네요. 그리고 통일신라 때 이제 최치원이라는 인물이 나오면서 향악 자병 오수라는 놀이에 대한 것이 기록이 또 있다라는 것. 자, 그리고 발해라고 했을 때 맨 아래에 보시면 정효공주 무덤의 벽화에 이런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뭐 이게 조금 시험에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박판공후 비파다라고 이 단어를 쓰게 나오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뭐 이런 걸 보면서 발해를 추정하고 이때 있었던 음악 교육 기관이 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건 가능하겠죠. 그리고 이제 고려로 넘어오네요. 고려로 가시면 불교의 행사인 연등의 팔간회가 유명하죠. 그래서 음악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물론 이때 이제 음악이 사용되었겠지만 중요한 것은 9세기 예종 9년에 9세기가 아니고 예종 9년의 당악 1114년에 해당되죠. 그리고 예종 11년에 1116년에 해당되고 아악, 그리고 이제 이와 구분짓기 위한 향악. 그래서 현재까지 남아있는 당악은 보호자와 낙양춘이 있다. 중요하죠. 당나라와 송나라의 음악을 합쳐서 당악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 예종 이야기를 하고 있고 대성아악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협의의 좁은 의미의 아악에서는 문묘제례악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고려 가요로 지금 이 악곡들을 제시하고 있고 이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고악보가 남아있죠. 다음 음악교육기관 또 나오네요. 대학서, 전학서, 아학서가 있었고 관습도감도 있었다. 이거는 기출이죠. 다음 112페이지에 수제천에 관해서 아주 내용이 잘 나와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백제가요 정읍사를 노래하던 성악곡이었는데 기악곡으로 되었다. 그리고 초용무와 무고의 반주음악으로 쓰인다. 수제천, 초용무, 무고. 아래쪽으로 수제천 악곡의 특징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관악, 합주. 그래서 관악기가 중심이 되는 합주이다. 이게 이제 무용 반주로 사용되는 경우 사면육각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리고 집박의 출현. 집박은 박을 담당하는 사람으로 한 번 치면 음악이 시작되고 세 번 치면 그친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이제 갈라치는 부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수제천은 갈라치는 18박 장단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 갈라치는 이유가 이제 그 빠르기를 가늠하기 위해서라고 하죠. 그리고 대표되는 특징 연음 형식, 이렇게 음영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 있는데 피리를 보시면 여기를 지금 쉬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악기가 연주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아래로 이런 또 유래가 나오니까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에 문묘제례악, 공자와 그의 제자 이런 유학자들을 위한 제사이다. 당연히 악가무의 종합예술 형태이고 유일한 아악이다. 종묘제례악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거행되고 있죠. 그래서 아래 가사를 보시면 이제 크도다 크시도다 그를 펴신 성인이여
이런 가사가 있죠. 일자 이름인 게 특징이다. 대제선성.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사 그 악보의 가사에서는 풀어서 부르죠. 다의, 자의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무 같은 경우에는 8일무를 추는데 문무는 약적 왼손 오른손, 무무는 간척. 마지막으로 아주 큰 특징이 이렇게 아악기만으로 연주가 되고 있죠. 팔음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팔음은 그거죠. 금석사죽 보토 형목. 그리고 등가 현가의 교대로 연주, 번갈아 연주한다. 다음 114페이지에 또 악곡의 형식에 관한 용어가 나오고 있으니까 어려운 건 없죠. 그냥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118페이지, 119페이지를 또 보시면 이런 어떤 매체에 관한 역사적인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뭐 이거 딸딸 외울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현대까지 오고 있다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내용이 조금 기네요. 성황당 중학교 음악 1권 봤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 2권 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